서영아, 그 아파트 명의 절반만 나한테 넘겨. 원래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시어머니 옥분이는 며느리 명의로 된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하자 옥분이는 아들 집에 몰래 들어가 도장을 훔치고 사기꾼 브로커에게 5천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몰랐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전부 끌어내는 뇌관이 될 줄은. 세금 폭탄, 집 경매,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그날까지 옥분이의 욕심이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현관문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앞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이 무너져도 이럴 수가 있나? 진보다리 하나 달랑 챙겨 나온 옥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아줌마 결국 저 꼴이 됐네. 그러게 며느리 재산 탐내다가 제 집까지 날린 거래. 아유, 저런 꼴을 안 당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옥분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지금 옥분이에게는 그런 말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3년 전 옥분이의 아들 대성이는 서영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영이의 친정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었고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남다른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세금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서 딸 서영이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20억 정도 하던 아파트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옥분이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강남에 산다. 내 아들이 복을 타고났어. 옥분이는 명절마다 강남 아파트에 드나들게 되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시장통을 누빌 때마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이 강남이야, 강남. 언니도 나중에 놀러와. 옥분이는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 하나를 수십 년째 운영하며 혼자 힘으로 대성이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가게 하나로 생계를 꾸려온 옥분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이름으로 된 낡은 집 한 채와 수십 년간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넉넉한 사돈 앞에만 서면 옥분이는 은근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목소리가 작아지곤 했습니다. 아유, 뭐려. 저야 뭐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며느리 서영이를 옥분이는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우리 서영이는 복덩이야, 복덩이. 이 어미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살림을 따로 하면서도 명절이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다 주는 서영이가 옥분이에게는 참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갈비찜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가, 내가 이런 걸 다 해오고.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3년 사이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나게 오르더니 그 아파트가 어느 날 30억을 찍었습니다. 30억? 옥분이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억이면 옥분이가 평생 옷가게를 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이는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30억이 고스란히 며느리 거라고? 내 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속 터져. 사실 서영이 친정아버지가 세금까지 다 처리해서 온전히 서영이 명의로 해준 집이었지만 옥분이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언니 춘자가 옥분이를 시장 앞 분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옥분아, 너 요즘 잠을 못 잔다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언니, 나 속이 터져서 죽겠어. 밤마다 뒤척이다가 날이 밝아.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옥분이가 속사정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춘자는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들이 시댁 재산 다 빼돌린다더라. 나중에 끈 떨어지면 남 되는 거 한순간이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서영이가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내가 아는 집도 그랬어. 며느리가 진명에 다 가져가고 이혼해버렸대. 아들은 빈손으로 쫓겨났고. 옥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럼 나중에 이혼하면 우리 대성이는? 국물도 없지. 명의가 다 며느리 거잖아. 내 아들 거는 하나도 없어. 세상에. 옥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춘자는 옥분이 손을 꽉 잡으며 더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부터 반반으로 해놔야지.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말해. 그게 아들 지키는 길이야. 안 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고. 반반으로? 그게 되는 거야?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가 안 돼? 내가 시어머니잖아. 당당하게 말해. 그 말은 옥분이의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멀쩡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서영이가 퇴근해서 안부를 물으면 눈을 흘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속이 뒤집어지는데. 네.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무슨.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는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옥분이는 콧방귀만 뀌고 돌아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이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시어머니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서영이는 남편 대성이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만날 때마다 가시돋친 말만 하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신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갱년기라 그래. 내가 좀 참아. 참으라고? 난 매번 참기만 하잖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중간에서 말 좀 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대성이는 고개를 긁적이며 어물쩍 넘기려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눈만 이리저리 굴리는 게 대성이의 전부였습니다. 우유부단한 대성이는 결국 상황을 회피하는 쪽을 택하였고 서영이의 속은 하루가 다르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는 아예 대놓고 서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은 옥분이는 서영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영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서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옥분이는 팔짱을 끼고 서영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파트 명예 반만 대성이한테 넘겨라.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남편 기 좀 살려주라는 거야.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으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서영이는 황당했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에 증여세까지 수억 원이 나와요.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수억? 세금이 그렇게 나와? 네, 어머니. 30억짜리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게 그냥 서류 한 장 쓰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겨요. 하지만 옥분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건데 무슨 세금이야. 남들 모르게 몰래 하면 되잖아. 어머니,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등기가 바뀌면 나라에서 다 알아요. 아, 됐어.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 옥분이는 손사래를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서영이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서영이는 시어머니를 돌려보낸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변하셨어. 예전 어머니가 아니야. 서영이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영이가 출근한 사이 옥분이는 도어록 수리기사를 데리고 서영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내가 이 집 시어머니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좀 열어줘요. 어르신, 그건 집주인 확인이 돼야 하는데요. 아니, 내가 시어머니라니까. 내 아들 집이야. 옥분이는 언성을 높이며 수리기사를 들들 볶았지만 수리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문은 열지 못한 채 옥분이는 투덜거리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가 수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그 모습이 서영이가 거실에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수리기사를 불러서 우리 집 문을 따려고. 서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수리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서영이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서영이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오셨죠? 뭐? 누가 그래?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수리기사 불러서 문 따려고 하신 것도요. 전화기 너머로 옥분이가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이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내가 내 아들 집도 마음대로 못 가냐.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제 집이에요. 뭐라고? 이것 봐라.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간 게 뭐가 잘못이야. 옥분이는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서영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서영이는 그날 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진짜 도장을 꺼내 은행 대여금고로 옮기고 그 자리에 문방구에서 산 가짜 도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서영이는 거실에만 있던 방범 카메라를 안방에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태가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 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네, 서영 씨.
일단 증거는 잘 보관해 두시고 상황이 더 진행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한편 대성이는 서영이에게서 시어머니가 수리기사를 불러온 이야기를 듣고도 아내 편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서영아, 어머니가 좀 그러셨나 보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내가 비밀번호 자주 바꾸면 되지 않겠어?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남의 집 문을 따려고 수리기사를 부르신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게. 대성이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남편의 비겁한 태도에 이가 갈렸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대비가 먼저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속상해하는 옥분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분아,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뭐래? 언니, 며느리가 나한테 범죄래. 범죄.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간 게 범죄라고 눈을 부라리더라고. 세상에, 며느리가 보통 독한 게 아니네. 말로 안 되는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무슨 방법? 춘자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었습니다. 아들을 구워 삶아. 아들이 도장만 가져오면 끝이야. 며느리 도장이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 도장? 도장만 있으면 돼? 그럼 도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옥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들을 구워 삶는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옥분이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영이가 다음 주에 2박 3일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대성이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달력에 그 날짜를 동그라미 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날. 그날이야. 옥분이는 며느리가 출장 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서영이가 출장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서영이는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며 대성이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보, 나 출장 다녀올게. 밥은 꼭 챙겨 먹고. 알았어, 걱정 마. 잘 다녀와. 서영이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옥분이는 곧바로 대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엄마, 오늘은 좀 피곤한데. 피곤하긴. 엄마가 해준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피곤해. 빨리 와. 대성이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퇴근 후 옥분이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옥분이 집 식탁에는 갈비찜은 물론이고 잡채, 전, 나물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잔치상이야? 내 아들 밥 한 끼 해주는 게 잔치상이냐? 앉아, 어서 앉아. 옥분이는 연신 대성이 앞에 반찬을 놓아주며 소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자, 한잔해. 엄마랑 오랜만에 한잔하자. 엄마도 한잔해. 그래, 엄마도 한잔할게. 소주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대성이가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며시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아. 응, 왜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 미안해? 갑자기. 옥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해준 게 없잖아. 집도 차도 다 서영이 거고. 너는 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어?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쓰긴.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한테 기가 죽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다 보면 몰라. 대성이는 술 기운에 눈이 풀린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긴 해. 그렇지. 남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옥분이는 대성이의 어깨를 잡고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대성아, 명의만 가져오면 내가 당당해지는 거야. 서영이 도장만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도장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엄마, 그건 좀. 엄마가 부탁하는 거야. 엄마 평생 소원이다. 응? 옥분이는 두 손을 모으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대성이는 판단력이 흐려진 채 혀꼬부라진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별 880이야. 도장은 안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 깊숙한 데 있어. 진짜? 두 번째 서랍? 응. 근데 엄마, 이거 서영이한테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엄마가 바보냐. 우리 아들 잘했어, 잘했어. 옥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성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대성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하였고 옥분이는 아들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씩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성이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숙취에 시달리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젯밤에 내가 뭘 그렇게 마셨지. 대성이는 전날 밤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옥분이가 차려준 해장국을 후루룩 먹고 허겁지겁 출근하였습니다. 대성이가 집을 나서자마자 옥분이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서영이 집으로 향한 옥분이는 대성이에게서 들은 비밀번호를 현관 도어록에 눌렀습니다. 삐빅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서랍이라고 했지.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작은 도장 케이스가 잡혔습니다. 있다. 이거야. 옥분이는 도장을 꺼내쥐고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가 손에 쥔 그 도장은 서영이가 미리 바꿔놓은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진짜 도장은 이미 은행 대여금고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고 옥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였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옥분이는 서영이 집을 빠져나와 곧바로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해냈어. 도장 가져왔어. 진짜?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옥분이. 언니, 이제 어떡하면 돼? 빨리 알려줘.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장이 있어. 수수료 좀 주면 세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준대. 아주 용한 사람이야. 정말? 세금 없이? 그럼 내가 내일 자리 만들어줄게. 돈만 좀 준비해. 돈? 얼마나? 수수료가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옥분이는 입이 떡 벌어졌지만 30억짜리 아파트 명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준비할게. 언니 고마워. 사실 그 브로커는 법무사 자격증도 없는 사기꾼이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옥분이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에서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하자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금액이 크신데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집 수리비야.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고칠 때가 많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옥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대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이는 춘자가 잡아준 자리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브로커는 명함까지 건네며 능숙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면 등기가 아드님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이죠? 세금 같은 거 안 나오는 거 맞죠? 그럼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옥분이는 봉투에 담아온 5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다발이 든 봉투를 받아들며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였습니다. 한편 서영이는 부산 출장지 호텔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안방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옥분이가 안방 서랍을 뒤지고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서영이는 시어머니를 당장 경찰에 넘기면 남편 대성이와의 관계까지 완전히 끝장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미리 상황을 알려두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으셨어요.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영 씨, 일단 영상 증거 확보는 되셨죠? 네,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출처불명의 인물에게 건넨 정황이면 수상한 자금 흐름으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서영이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국세청에 옥분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영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창가에서 서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한편 서영이가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옥분이는 하루하루가 꿀맛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현관 우편함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왔으려나. 등기 권리증. 일주일이면 된다는 브로커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에 나가서도 손님을 맞으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반이면 15억이야. 15억. 아이고, 이제 내 아들도 당당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등기 권리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무장님? 저 옥분인데요. 등기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걸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브로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옥분이가 건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전화가 왜 안 돼? 옥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곧장 춘자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 전화가 안 돼. 돈만 받고 연락이 끊겼어. 춘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나는 소개만 받은 거라고. 소개만 받았다니. 언니가 용하다고 했잖아.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소개해 준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언니, 내 돈 5천만 원. 그 사람이 내 돈을 들고 튄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나도 피해자라고. 춘자는 발뺌하기 바빴고 옥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브로커는 처음부터 등기 이전 따위는 시도할 생각도 없이 옥분이의 돈 5천만 원만 챙겨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 옥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무렵 서영이는 출장에서 돌아와 안방 서랍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가짜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서랍을 닫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결국 가져가셨구나. 서영이는 대성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대성이는 그날 밤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달라진 것 없이 평소처럼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옥분이는 브로커 연락만 기다리며 초조하게 지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어. 내 피 같은 돈이. 가게에서도 손님 응대가 엉망이 되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래요? 물건도 안 들여놓고. 아이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옥분이는 둘러대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국세청이라는 글자가 찍힌 등기우편이었습니다. 국세청?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통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옥분이의 거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였으니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이게 무슨 소리야? 옥분이는 통지서를 들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서영이의 제보를 단서로 국세청이 옥분이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작은 가게라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 없었던 옥분이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분이가 브로커에게 건넨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챙기고 신고하지 않았던 매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아파트를 탐내다 촉발된 세무조사가 결국 옥분이 자신에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본래 세금에다가 신고를 안 한 벌금, 늦게 낸 벌금까지 합쳐서 억소리가 나는 고지서를 옥분이 앞으로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자마자 뒷목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 숫자야?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장사한 게 무슨 큰 기업도 아니고 조그만 옷가게 하나 한 건데. 하지만 종이 위에 찍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대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아, 엄마한테 큰일 났다. 제발 좀 와라. 응?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울어요? 세금이 억소리가 나게 나왔어. 엄마 이거 어떡하니? 응? 엄마 이러다 죽겠다. 네? 세금이요? 무슨 세금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서 와.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제발 좀 와달라고. 옥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진정이 되지 않아 고지서를 쥔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거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대성이는 심상치 않은 어머니 목소리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성이는 서영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서영아,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세금이 억소리가 나게 나왔다는데 같이 좀 가보자. 서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봐요. 서영이와 대성이는 옥분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성이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모든 사실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성씨, 사실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었어요. 안방 서랍에서 도장도 가져가셨고요.
대성이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어떻게? 당신이 술 취한 날 밤에 어머니한테 현관 비밀번호랑 도장 위치를 다 알려줬어요. 대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그랬어? 네.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와서 서랍 열고 도장 가져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미리 진짜 도장을 은행 금고에 옮겨놨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건 가짜예요. 대성이는 멍하니 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짜라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가짜 도장을 들고 브로커한테 가서 5천만 원을 줬어요. 우리 아파트 이름을 바꿔준다는 사기꾼한테요. 5천만 원을? 어머니가? 네. 그리고 나는 변호사랑 상의해서 국세청에 수상한 돈 흐름을 제보했어요. 그게 이번 세무조사의 시작이에요. 대성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술에 취해서 비밀번호와 도장 위치를 풀어버린 것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이네. 내가 술 먹고 주둥이를 놀린 게 이 꼴을 만든 거잖아. 당신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 좀 차려요. 대성이는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분이 집에 도착한 서영이와 대성이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분이는 거실 바닥에 세금 고지서를 펼쳐놓은 채 넋이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넋이 나간 옥분이를 냉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옥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30억짜리 아파트 탐내시다가 어머니 평생 모은 돈 다 날리신 거예요. 가짜 브로커한테 5천만 원 갖다 바치시고 세무조사까지 받으시고 너 이게 다 내가 꾸민 거지? 국세청에 신고한 거 너지? 서영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어머니가 남의 재산에 손을 대셨으니까요. 브로커한테 건넨 5천만 원 출처가 어딘지 국세청이 파봤더니 수십 년 동안 세금 안 낸 게 줄줄이 나온 거예요. 옥분이는 벌떡 일어나 서영이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이 못된 것이 시어머니를 세무서에 넘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대성이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옥분이는 아들의 고함에 움찔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가족을 이 꼴로 만들었어요? 남의 집 도장을 훔쳐가고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게 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대성이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요. 내가 술 먹고 주둥이를 놀린 게 시작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옥분이는 아들의 말에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옥분이는 아직 자기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세금이 무서웠습니다. 옥분이는 서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아 제발. 내가 법 같은 거 잘 아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다오. 응? 어머니가 잘못했다. 응?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서영이는 옥분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었습니다. 어머니, 법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서영아,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서영이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대성이도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성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서영이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대성아, 너마저. 대성아. 옥분이의 목소리가 닫힌 현관문 너머로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옥분이는
바닥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춘자가 소문을 듣고 옥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춘자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옥분아, 내가 뭘 했어? 내가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랬지? 춘자야, 나 좀 살려줘. 세금이 억소리가 나게 나왔어. 에이, 내가 어떻게 도와. 나는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춘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쯧쯧. 옥분이는 그 얄미운 말이 뼈를 찔렀지만 따질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돌아간 뒤 옥분이는 어두운 거실에서 꺼져가는 불빛 아래 혼자 세금 고지서를 쥔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옥분이는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보겠다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옥분이의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현재 세금 체납 내역이 있으셔서 대출 심사가 어렵습니다. 아니, 집이 있는데 왜 돈을 못 빌려줘요? 내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요. 체납 기록이 있으시면 신용 등급에 큰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 쪽에서는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어쩌라고요. 세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빌리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옥분이는 창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은행에 가봐도 결과는 같으실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분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옥분이는 가게 운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장부를 가져간 데다 거래처에서도 소문이 돌아 물건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씨, 미안한데 당분간 물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무조사 받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건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어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괜히 엮이면 곤란하잖아요.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옥분이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거래처마저 등을 돌리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오랫동안 지켜온 남대문 옷가게 문을 닫아야 하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는 날 옥분이는 텅 빈 가게 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 가게 문 닫는다. 당신이랑 평생 일군 가게인데 내가 이 꼴을 만들었어.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옥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년 넘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옥분이의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집 현관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옥분이는 압류 딱지를 뜯어내려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멈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옥분이의 집은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체납세금 일부만 겨우 충당되었고 나머지 세금은 고스란히 옥분이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퇴거 명령이 떨어진 날 옥분이는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벌과 세간살이를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다니. 옥분이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이라고는 고작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꼭 움켜쥐고 짐 보따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옥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존심을 굽히고 버스를 갈아타며 서영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영이 집 앞에 도착한 옥분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대성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대성아, 나다. 엄마야. 인터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성아, 대성아,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 돌아가세요. 뭐? 대성아, 엄마야.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왔어. 한 며칠만 재워다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 없는 셈 치겠습니다. 옥분이는 인터폰 앞에서 두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아,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내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제발 가세요. 가족을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이 집에 오시면 서영이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대성아, 대성아. 인터폰이 뚝 끊어졌습니다. 서영이는 집 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옥분이의 초라한 모습에 서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대성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옥분이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 꼴이 났구나. 내 자식한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옥분이는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옥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옥분이는 짐 보따리를 끌고 근처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이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남은 푼돈을 아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찜질방 구석에 웅크린 옥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억, 30억? 그 아파트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옥분이는 아직도 자기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버티던 옥분이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분이는 찜질방 구석에서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이 놀라서 119에 신고하였고 옥분이는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옥분이를 살펴본 뒤 고혈압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당분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높으셨어요. 지금은 안정이 되셨는데 한동안은 입원하셔서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까요. 보호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가족분이 계시면. 없다니까요. 옥분이는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연락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가족을 밀어놓고 이제 와서 아프다고 손 벌리는 꼴이 차마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혼자 끙끙 앓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원한 지 닷새가 지났을 무렵 옥분이가 자주 드나들던 찜질방 주인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옥분이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근처 병원에 옥분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옥분이가 맡겨둔 짐 보따리를 뒤져보았습니다. 보따리 안쪽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대성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옥분이라는 분 아들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찜질방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며칠째 안 오셔서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대요. 대성이는 전화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찜질방 주인에게 병원 이름을 전해 들은 대성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대성이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서영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대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병원인데요? 찜질방 주인이 알려줬어. 근처 병원이래. 대성이는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서영아,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잖아. 서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요.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못 본 척하면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니까요. 서영아, 대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요.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와 대성이는 함께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영이는 먼저 원무과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혹시 옥분이라는 환자분 입원비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이세요? 며느리입니다. 밀린 입원비가 적지 않았지만 서영이는 대성이 이름으로 된 카드를 꺼내어 병원비를 정산하였습니다. 대성이는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수납을 마치고 돌아와 대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산 다 했어요. 고마워, 서영아.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서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침대 맞 의자에 앉자 옥분이는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영아, 서영아. 이 못된 시어미한테 왜 왔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면목이 없다, 서영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보겠니? 내가 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내 자식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는데. 옥분이는 이불을 움켜쥔 채 흐느꼈습니다. 서영이는 가만히 옥분이가 울음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옥분이가 조금 진정되자 서영이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옥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적은 거예요.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3가지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을 것, 아들 내외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서영이도 어머니를 가족으로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분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영아, 이걸 내가 직접 썼어? 네, 어머니.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세무사를 소개해서 남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세금을 나눠서? 네. 한꺼번에 못 내시니까 분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작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드릴게요. 옥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 자격 같은 거 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가족이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옥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아래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영이도 그 옆에 나란히 서명을 하였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성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성이는 침대 위에서 야위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옥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나도 잘할게요. 대성아, 대성아.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약속 지켜주시면 그게 용서예요. 옥분이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세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영이는 약속대로 아는 세무사를 옥분이에게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세무사는 옥분이의 체납 세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내는 분납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어르신, 한꺼번에 내시기는 어려우시니까 매달 이만큼씩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내시면 다 갚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나라에서 정한 방법이에요. 어르신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옥분이는 세무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건 세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어르신. 퇴원한 옥분이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임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남 30억 아파트는커녕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을 쳤을 작은 방이었지만 찜질방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을 떠올리니 지붕 아래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옥분이는 서영이가 사다 놓은 이불을 깔고 오랜만에 편히 누워보았습니다. 따뜻하다. 옥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이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갈고 닦은 솜씨 덕분에 반찬가게 일은 금세 손에 익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은 옥분이의 솜씨에 감탄하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손맛이 진짜 좋으시네. 이 나물 무침 어디서 배우셨어요? 배운 거 없어요. 평생 이것저것 해먹다 보니 손에 익은 거지. 손님들이 이 나물 무침 맛있다고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오시고 나서 단골이 늘었어요. 에이 무슨,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 옥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옥분이는 반찬 가게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매달 분납 세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예전에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옥분이는 동네 노인정을 찾아가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국 좀 더 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 이 국이 참 구수하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예전에 옥분이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점심때 서영이가 커다란 비닐봉지 가득 반찬을 싸들고 옥분이 집을 찾아와 배를 눌렀습니다. 옥분이가 문을 열자 서영이 뒤에 대성이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해왔어요. 아이고, 뭐하러 이런 걸 해가지고 와. 나 혼자 먹는데 이렇게 많이 해올 것까지 있어? 옥분이는 입으로는 타박하였지만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긴요. 어머니 혼자 드시기 딱 좋은 양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꺼내 드세요.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대성아, 너도 빨리 들어오고. 네, 어머니. 대성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싱싱한 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뭐, 좁으니까 치울 것도 별로 없어. 앉아라, 밥 차려줄게. 옥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대성이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맡으니까 어릴 때 생각나네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맨날 끓여주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 된장찌개를 3그릇씩 먹었지. 먹어도 배가 안 찬다고 투덜거리면서 3그릇까지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야, 3그릇 먹었어. 엄마가 그걸 왜 잊어? 옥분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3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이는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 맛보았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뭐 별거 안 넣었는데. 두부하고 호박 넣고 끓인 거야. 그래도 이 맛은 못 따라해요. 제가 끓이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에이, 무슨. 내가 해오는 반찬이 더 맛있지. 서영이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옥분이가 문을 열어보니 춘자가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춘자 언니, 웬일이야?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춘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 거야. 그때 브로커를 소개한 것도 나고 며느리 아파트에 욕심내라고 부추긴 것도 나인데 나 때문에 내가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춘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분이는 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탓만은 아니야. 내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언니가 뭐라 해도 내가 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래도 내가. 됐어.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래. 들어와. 된장찌개 남은 거 있으니까 한 그릇 먹고 가.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영이는 부엌에서 나와 옥분이와 춘자가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성이가 서영이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야. 고마워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영이는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 작은 식탁, 소박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전부인 그 자리가 3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던 헛된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남아 따스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옥분이는 며느리 명의 30억 아파트에 눈이 멀어 평생 일군 가게와 살던 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옥분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